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연계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계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물품을 수출한 상대방 기업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수입을 해와야 되는 형태, 이걸 우리가 연계무역이라 불러요.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수입이 따라오는 무역의 형태, 연계무역이죠. ABC라는 기업에서 XYZ라는 기업에게 TV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이내에 XYZ로부터 우리가 수출한 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해서 냉장고라는 물품을 다시 수입을 해와야 돼요. 이 형태를 우리가 연계무역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카운터 트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카운터, C-O-U-N-T-E-R, 카운터, 역이란 뜻이죠. 반대. 카운터 펀치, 복싱할 때 한 대 펀치 날리고 거기에 대해서 펀치 또 맞게 될 때,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펀치 날릴 때 카운터 펀치 날렸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수입이 따라와야 되는 형태, 연계무역입니다. 연계무역. 자, 이 연계무역은 크게 4개가 있습니다. 물물교환이라는 게 있고, 구상무역이라는 게 있고, 대응구매라는 게 있고, 산업협력이라는 거에서 4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물물교환은 가장 전통적인 연계무역 방식입니다. 수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바로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량 대 물량으로, 물품 대 물품으로 바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ABC 기업이 일정한 물품을 수출하면 상대방은 바로 즉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물품을 다시 우리에게 또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가 하나고 실제로 대금결제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품 대 물품으로 맞교환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포로 교환하듯이 맞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주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많이 행해졌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많이 했었던 방식 중에 한 개입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그 카세트 라디오 있죠, 이런 거를 수출을 하면은 페루로부터 우리가 장어를 수입해 왔어요. 지금 같으면은 이거는 바로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의구심이 날 정도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장어가 굉장히 귀했을 당시입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흔하게 여러분들이 그 소주 한잔 마실 때 그 안주로서 즐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시절이에요. 60년도, 70년도에. 그래서 이런 시절에는 우리가 바나나를 수입하기 위해서, 대만으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과를 수출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바나나하고 맞교환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물물교환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물물교환이. 제일 대표적인 우리가 우리가 연계무역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상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상무역. 자, 구상무역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장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용장. 그래서 이제 신용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수출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외국의 어떤 기업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 어떻게 여러분 주소지는 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요. 그래서 계약과 관련되는 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 물품은 냉장고인데 이 냉장고를 1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판매하기로 거의 확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수입업자가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미안한데 지금 우리가 현금이 없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기업을 믿고 냉장고 10억 원치를 지금 선적해서 준다면 우리가 우리의 국내 판매망을, 우수한 판매망을 이용해서, 우수한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우수한 막대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한 판매망을 이용해서 이 냉장고를 다 팔아서 6개월 이후에 당신에게 10억 원 송금해 줄 테니까 우리 기업을 믿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대화로만 했어요. 우리 기업을 믿고 냉장고 10억 원치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머리 총 맞았어요. 우리가 머리 화살 꽂고 다닙니까? 절대로 안 보내주죠. 보내줄 수가 없어요. 예? 흔히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학생들이 얘기할 때 돌았나? 돌았어요. 보내줄 수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지 왼쪽으로 돌지 몰라요. 안 보내줘요. 그러면 이 사람도 당연히 뭡니까?
이 상황에서 자기가 수출자라도 물건 보내주지 않겠죠. 왜냐면 만난 적도 없는데, 거래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의 신용 상태에서 제일 잘 아는 데가 어딥니까? 이 기업의 주거래은행이죠. 주거래은행에 뛰어갑니다. 뛰어가 주거래은행에 부탁을 하죠. 내가 요쪽 나라에 있는 기업의 냉장고를 수입을 하게 되면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지금 자금 사정 안 좋은 거 알잖니? 그리고 니네 은행에 우리 빌딩 100억짜리 담보로 잡혀 있지 않니? 우리 좀 믿고 네가 좀 도와줘.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에게, 수출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행이 직접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뭐라 쓰느냐, 우리 은행은 어떤 은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티은행이라 칩시다. 시티은행이 직접 편지를 쓰는 거예요. ABC 기업님, 우리나라 XYZ가 당신네 냉장고 10억 원치 구매하고 싶어 하지요. 우리 은행이 신용을 제공합니다. 우리 은행을 믿고, 여기에 크레디트, 이 신용은 은행의 신용이에요. 우리 은행을 믿고 당신이 냉장고 10억 원치 선적해서 보내준다면 바로 우리가 돈 줄게요. 우리가 바로 그 유명한 시티은행입니다. 라고 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편지는 위조될 수 없어요. 그건 나중에 LC 들어가서 왜 위조 안 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사실 맞아요. 이렇게 은행에서 나로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XYZ 기업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요? 거대 시티은행을 믿을 거 아니에요. 시티은행을 믿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선적해서 보내줄 거잖아요. 그죠? 은행의 신용에 관한 편지, 요걸 우리가 Letter of Credit, LC, 일명 신용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용장. 따라서 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출자는 수입업자를 믿는 게 아니고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은행을 믿고. 요걸 우리가 LC, 신용장이라고 얘기해요. 신용장. 이 신용장을 알아야 되는 게, 이 구상무역에서는 특수한 신용장, 신용장들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나중에 결제라는 단어에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신용장들 중에 특수 신용장이 있습니다. 에스크로우 신용장, 백투백 신용장, 토마스 신용장이라는 신용장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신용장을 사용해서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수입과 관련되어지는 거래가 진행이 될 때 우리가 이것을 구상무역이라 불러요. 구상무역.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제 에스크로우, 백투백, 토마스 신용장이 뭔지 알려주지 않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안 하실 것 같아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대신에 다음번에 얘기 안 해드려요. 자, 신용장 중에 에스크로우 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CROW, 미안합니다. D자로 보이네. 자, 다시 써드릴게요. 에스크로우, 우리말로 일단 대신 맡아놓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 기탁이라는 뜻이에요. 기탁. 그래서 기탁 신용장이라는, 기탁 신용장.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구상무역도 물물교환처럼 특성이 계약서 한 장이에요. 계약서 한 장. 자, 하나의 기업은 TV를 생산하고 하나의 기업은 냉장고를 생산합니다. 이 계약이 진행이 되고자 할 때 한 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TV 10억 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도 냉장고를 10억 원치 보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TV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냉장고를 바로 보내주게 되면 바로 물물교환이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냉장고 생산업자들은 지금 냉장고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창고에 TV가 10억 원치 있어요. 이 계약이 체결되면 냉장고 생산업자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냉장고를 생산해서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하나의 계약서에 TV 10억 원 보낸 거에 대해서 6개월 뒤에 냉장고 10억 원치 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려고 한다. 손 떨리겠죠. 왜? 이 사람이 6개월 뒤에 약속을 지켜서 냉장고를 생산해서 보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은 창고에 있는 TV를 선적해서 10억 원치 보내줬어요. 이 회사 갑자기 부도 도산 발생했어요.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무역 사기꾼이에요. 바로 잠수 탔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벌어졌어요? 돈 10억 날아간 거예요. 여기다 쉽게 사인할 수 있어요? 사인할 수 있는 배짱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인 못해요. 예? 거대 기업도 부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TV 생산업자는 뭐에 대한 안전은 확보돼야지 이 거래를 할 거예요. 자신이 먼저 TV 생산해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최악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냉장고는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먼저 선적해준 이 10억에 대한 TV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확보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TV 생산업자는 안심하고 사인할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예요. 이 거래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진짜 답답하시네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냉장고 생산업자 6개월 뒤에 냉장고 생산되니까 6개월 기다렸다가 TV 보내고 냉장고 보내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 얘기한 거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받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문 열고 나가세요 할 거예요. 왜?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하면 안 됐죠. 왜? 기업 입장에서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성 재고를 없애야 돼요. 기업의 독은 악성 재고예요. 6개월 동안 TV를 냉장고에 넣는 게 TV를 창고에 넣어둔다면 그 창고 관련돼서 발생되는 재고 비용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물품 사는 사람이 있다면 파는 게 맞죠. 창고 비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새 물건을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야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해 보시거나 재고관리 구매가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면 잘 알겠지만 기업에 있어서 악성 재고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재고는 무조건 없애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물건 산다는 사람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빨리 보내야 돼요. 그래서 6개월 기다리면 안 돼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TV 보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에 대한 거래 안전망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주 거래은행에 갑니다. 거래할 금액이 거의 10억이죠. 10억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 생산업자가 자기 주 거래은행에 건물이든 부동산이든 담보를 잡혀요. 10억 이상의 담보를 잡혀요. 그래야 은행이 자신들도 채권 확보가 이루어져요. 이런 안전된 상태에서 은행이 이제 요 냉장고 생산업자를 위해서 뭐 하느냐? 자신의 신용을 해외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LC 편지를 써요. 자, 우리가 신용장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하게 은행의 신용에 관한 편지, 이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좋은 말 씁시다.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라는 용어 씁시다.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라는 용어를 씁시다. 은행이 돈을 확실하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편지인데 수출자 네가 물품을 선적해서 우리 수입업자에게 보내어 준다면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 은행이 확실하게 돈을 줄게. 요 내용이 써져 있는 게 신용장이에요. 단순하게 은행의 신용에 관한 편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요 용어를 씁시다. 자, 이렇게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신용장이 나가는데 하나의 조건이 더 나가요. 자, 요때 요 사람이 10억 원 담보 잡히면 은행이 10억 원짜리 계좌를 한 개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TV 생산업자에 뭐라 하느냐? 당신이 지금 TV를 선적해서 보내주세요. 6개월 이후에 냉장고 생산업자가 냉장고를 생산해서 보내지 않는다든지 냉장고 생산업자가 6개월 안에 부도 도산이 발생하면 우리가 돈 10억 원 막 해놨다고요. 기탁 해놨다고요. 이렇게 통장 만들어 놨으니까 그때 뭐 해주겠다고요. 이 10억 당신에게 줄게요. 이렇게 조건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TV 생산업자는 이제 안심하고 TV를 선적해서 보내면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중간에 부도 도산이 발생하든지 6개월 이내에 뭐라고요? 냉장고를 생산해서 보내지 않으면 신용장에서 은행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10억 원 계좌 만들어 놨다고요. 요 계좌 돈 니인데 줄게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바로 TV를 선적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냉장고 생산업자는 이제 무조건 6개월 이내에 냉장고 생산해서 보내야 돼요.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은행은 이 돈을 이 사람에게 줄 거고 은행 손해보면 안 되니까 담보물 잡혀놨죠? 이거 은행이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자기 담보물 날아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TV 생산해서 보내야 돼요. 냉장고 생산해서 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두 사람 사이에 거래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요. 냉장고 생산업자가 냉장고 생산해서 보내면 담보물 해제되고 이거 없었던 거 되죠. 왜? 두 사람은 처음부터
물건 수출해서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나는 TV를 생산해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냉장고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둘 다 물품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안전하게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무역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에스크로우 신용장을 써요. 근데 구상무역이 이런 복잡한 특수신용장을 쓰는 이유는 계약서가 한 장이에요. 내가 TV 보내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냉장고를 보내는 내용이 계약서 한 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지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특수신용장을 도입을 시켜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상무역이에요. 수출에 대한 수입이 일어난 연계무역 중에서.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아까 이 경우와 좀 다른 경우예요. 자, TV, 냉장고, 물건 똑같은데, 6개월 뒤에 냉장고를 생산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TV를 10억 원 선적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6개월 뒤에 냉장고 생산업자는 12억 원치 냉장고를 생산해서 보내야 돼요. 지금 아까는 금액이 같았는데 지금 금액에 차익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TV 생산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TV를 선적해서 보내는데 이 사람이 6개월 뒤에 냉장고를 생산해서 보내지 않는 거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6개월 뒤에 냉장고를 생산해서 보내준다면 이 사람 입장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TV 대금 10억 원치밖에 TV 10억 원치밖에 안 받았죠. 근데 자기는 뭐예요? 12억 원치 냉장고를 생산해서 보내줄 거예요. 냉장고 생산해서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잠수 타거나 부도 터졌어요. 자기는 지금 2억 마이너스잖아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 상호지금 리스크가 있어요. 이 경우에 두 사람을 다시 구속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이 TV 생산업자를 안전시키기 위해서 왜? 먼저 생산해서 보내니까 처음처럼 냉장고 생산업자는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LC를 열어줘요. 그리고 당신이 TV를 생산해서 보내주면은 냉장고 생산업자가 6개월 뒤에 돈 안 보내주면 우리 돈 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LC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TV 생산업자는 이제 안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냉장고 생산업자예요. TV 생산업자는 안전망을 펼쳤어요. 자, 그래서 냉장고 생산업자는 단범을 날아가지 않게 해서 열심히 냉장고 생산합니다. 6개월 뒤에 냉장고 12억치 생산해서 보내줬는데 이 사람 잠수 타세요. 이제 어떤 일 벌어져요? 2억 빵꾸 났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2억에 대한 대금 결제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신용장이 나갈 때 조건이 한 개 더 붙어요. 지금 현재 이 신용장은 작동되지 않는 신용장이다. 당신이 TV를 10억 원치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10억 원을 주겠다. 하지만 이 신용장은 지금 작동되지 않는다. 이 신용장이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당신도 지금 당장 당신네 은행 가서 뭐라고요? 우리 냉장고 수출하는 이 냉장고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6개월 이후에 냉장고를 생산해서 보내면은 너가 은행이 2억 준다라는 신용장을 발행을 해라. 이 신용장이 발행되면 이 신용장은 유효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TV 대금 10억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두 사람 사이 지금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 있죠? 요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 요 자신의 주은행에 가서 이 사람 앞으로 신용장 하나 발행해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신용장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다 지금 안전이 다 확보됐죠. 그래서 자신은 먼저 TV 생산해서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돈 못 받을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6개월 뒤에 냉장고 생산해서 12억치 보내줬어요. 은행이 2억 줘요. 이 사람도 6개월 뒤에 2억 떼일 거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의 신용장이 발행되는 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신용장이 한 개 더 발행되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백투백이라고 합니다. 백투백.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는데 4번 타자 나와서 홈런 때리고 5번 타자 나와서 홈런 때리고 홈런이 두 개 연속으로 나오면 백투백 홈런이라고 부르죠. 신용장 한 개에 대해서 바로 연결해서 신용장이 한 개 더 나온다 해서 우리말로는 동시발행 신용장, 동시개설 신용장, 동시발행 신용장, 백투백 신용장이라고 불러요. 두 사람 사이의 거래 금액에 이렇게 차익이 발생할 때는 백투백 신용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구상무역에서 활용되는 신용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댔죠. 토마스 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토마스 신용장. 토마스 신용장은 백투백 신용장하고 발행되고 나면 결론적으로 두 개 똑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두 번째 신용장이 발행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요쪽에서 요쪽 기업으로 그 신용장을 반드시 발행하겠다는 자신들의
그 각서를 한 번 더 발행을 하는 그런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 실제로 발행되고 나면 백투백하고 토마스는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저 토마스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듭시다. 옛날에 일본 기업이 이쪽 상황이었는데 요 일본 기업이 이제 먼저 물건을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똑같이 그 요쪽에서 신용장을 발행해 줬는데 문제는 은행은 365일 24시간 편의점이 아니에요. 은행들이 맨날 문 열어놓고 장사하는 건 아니죠. 은행도 영업 일수라는 게 있고 국공휴일은 다 놀아요. 나라별로 국공휴일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용장이 발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내가 신용장을 발행하고 싶어도 일요일인데 신용장 발행해줘요. 은행이 문 안 열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공휴일이 3일 연속 끼었어요. 어떨까요? 은행 문 여는 날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상대방은 이 사실을 몰라요. 나라마다 국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토요일도 은행 문 열고 영업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요일 문 열고 영업 안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다 토요일 날 문 영업 안 한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옛날엔 토요일 날 영업했어요. 여러분들은 좀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이나 저하고 비슷하신 분 알 건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은행 토요일 날 문 열고 영업했습니다. 요즘은 은행이 문 열고 영업 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은행이 놓은 날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쪽 나라에서는 그 사정을 몰라요. 왜 신용장 발행 안 해주지? 이제 화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신용장을 발행했는데 일본의 요 기업이 그때 당시에 신용장을 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려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우리가 전보라는 그런 통신수단이 있습니다. 이 전보를 쳐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지금 신용장을 못 연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며칠 뒤에 신용장을 열겠다 해서 자기들이 합의 각서문을 보내. 이거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사람이 안심을 해야 이제 물건 생산도 하고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를 보낼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이메일 보낼 때 여러분 아이디 있죠. 그것처럼 정보에도 아이디가 있어요. 요때 당시에 일본 기업이 썼던 아이디가 실제로 토마스예요. 그래서 이 신용장을 토마스 LC라 불러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신용장이 나가고 나면 하나의 신용장에서 하나의 신용장이 나오지만 하나의 신용장에서 하나의 신용장이 바로 발행된 게 아니고 신용장이 나오고 각서 하나 나오고 며칠 있다 신용장 나오잖아요. 어쨌든 절차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유래가 있어서 요때의 신용장을 우리가 토마스 LC라 불러요. 토마스 LC. 그럼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한 개도 안 웃겨요. 그냥 제가 혼자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저 일본 기업의 아이디가 도라에몽이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과서에서 뭐라 배울 거예요? 도라에몽 LC 이렇게 배우겠죠. 또는 사쿠라 LC라서 뭡니까? 사쿠라 LC라고 썼겠죠. 예. 역사적으로 하필이면 저때 아이디가 토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용장을 토마스 LC라고 부릅니다. 구상무역은 실제로 이제 거래 금액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물품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 시기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지금 동시에 물량 대 물량으로 교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 또는 양쪽 당사자들이 상호 구속이 되는 방식이 필요한데 구속시킬 때 제일 좋은 거는 금전적인 것으로 구속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국제거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개입되고 일반적인 결제 방식이 아닌 신용장이라는 결제 방식을 쓰고 그 중에서도 특수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 백투백 신용장, 토마스 신용장, 에스크로 신용장을 사용을 하는 무역의 방식, 이걸 우리가 구상무역이라고 합니다. 물물교환하고 구상무역은 계약서가 한 장이라는 특성은 똑같아요. 근데 물물교환은 바로바로 교환되기 때문에 외환 결제가 없어요. 하지만 구상무역의 경우에는 상호 교환하는 비율, 우리가 이걸 구상비율이라고 불러요. 구상비율이 100% 같을 때는 거래가 끝나고 나면 뭡니까? 외환이 오고 가는 게 없지만 실제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한쪽이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는 LC를 통해서 거래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외환 결제가 수반이 되어집니다. 구상 비율이 100%일 때는 외환 결제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종결되고 나면 물물교환하고 동일한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상호 구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용장이라는 특수한 신용장을 사용한다라는 거. 요게 이제 구상무역의 특성이에요. 반면에 대형구매는 좀 달라요. 대형구매는 계약서가 처음부터 두 개예요. TV를 수출하는 계약서 따로,
냉장고에 대한 계약서 따로.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2장을 씁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약서들은 별도의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 결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도 다양한 결제 방식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TV 수출하는 거래에 대해서 물건 수출하면 돈 바로 받아요. 그리고 일정한 6개월 지난 이후에 그 냉장고 계약서에 의해서 냉장고 거래가 진행이 되면은 냉장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두 사람이 합의해서 두 번째 냉장고 계약은 없었던 것처럼 합시다. 그럼 없어져요.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그걸 끝. 그래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다른 계약을 무효화시키는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즉 계약서가 별도이기 때문에 두 개가 따로따로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계약서가 한 장이나 두 장이나 천지 차이예요. 각각의 계약서는 각각의 계약서대로 별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별도의 효력이. 그래서 계약은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여러분이 계약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배우실 때 제일 머릿속에 깊이 넣어두실 게 뭐냐면은, 계약은 당사자 자치 원칙, 당사자 합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거래를 이행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를 해서 얼마든지 계약은 변경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가 한 장일 때는 두 개의 거래가 묶여져 있으면 이걸 함부로 조절을 못 한다고. 특히 구상무역의 경우에는 셀러 바이어 위에 은행도 들어와 있다고. 은행도. 근데 대형구매는 하나의 물품에 대한 계약은 계약, 다른 물품에 대한 계약은, 이 계약은 별개에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 계약은 이 계약들의 효과이고, 요 계약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별도의 효력.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더 처음 생각했던 데 성사되고 나면 TV 오고 그 다음에 냉장고 오고 하면은 물물교환도 뭐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제로 금액이 같으면 다 똑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제동 장치들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시키거나 또는 형태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일 근원적인 차이는, 얘는 처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다 물품별로 별도의 계약서예요. 별도의 계약서. 계약서가 2장이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결정적인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산업협력이라는 방식이에요. 산업협력.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플랜트 산업설비 수출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산업설비 수출은 이름이 산업설비 수출이에요. 수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수출에 대해서 뭐도 이루어져야 돼요? 수입도 이루어져야 되죠. 산업이라는 말은 같은데 다른 거라고요. 얘는 수출만 있는 거고, 산업협력이라 했을 때는 수입의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자, 산업설비 수출, 일명 플랜트 수출. 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해외에다가, 좀 예를 들면 UAE,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하는 공사를 따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엔지니어, 설계사, 관리소장님, 그 다음에 기자재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해외에서 현지 노동력 채용해야 돼요.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수입해서 이거 완성시켜야, 가동시켜야 돼요. 막 가동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뭐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 나라 사람에게 기술 이전까지 해줘야 돼요. 요렇게 해주고 우리가 대금을 받는 거. 요게 플랜트 수출, 산업설비 수출이에요. 얘는 수출밖에 없어요. 수출. 이 산업설비 수출에 수입이라는 방식이 결합이 되면 Industrial Cooperation, 산업협력이 됩니다. 자, 이 산업협력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제품 판매, 바이백 딜이라는 게 있고, 조인트 벤처에서 합작 투자라는 게 있어요. 합작 투자. 어쨌든 수출에 대해서 수입이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의 기업이 해외에 의류 공장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 의류 공장을 지어주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입찰이 나왔을 때부터 이 기업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여러 개의 기업들에게, 입찰 나왔은 여러 개의 기업들에게 아직 선택 안 했죠. 낙찰이 안 됐어요. 우리 대규모 의류 단지를 형성하는 공사권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금 얼마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의류를 해외에 수출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반을 잡는 데는 의류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산해내는 의류를 1년 동안 5%만 수입해 줄 수 있다면 이 공사와 관련되어지는 건설 공사권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입찰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낙찰됐어요. 그러면
일단 의류 공장 지어주는 거, 엔지니어 나가고 노동력, 가동, 기술 이전해주고 돈 받으면은 산업 설비 수출이에요. 여기서 입 닦으면 큰일 나죠. 왜? 처음부터 전제 조건이 뭐였는데요? 약속대로 1년 동안 뭐는 해야 돼요? 의류를 사와야 되죠. 수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해줘야 돼요. 의류 계약은 계약인데 생산된 물건을 다시 사와야 된다고요. 요걸 우리가 제품 환매라고 해요. 제품 환매. 자,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뭐냐? 똑같은 상황인데 의류를 사가라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한 개 만들 거다. 우리 회사 이름은 너의 키다. 나이키는 내 키죠. 너의 키다. 예, 너의 키. 나이키. 여러분들 운동화 나이키 있잖아요. 내 키만한 신발. 나이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너의 키로 하겠다. 너의 키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할 건데 우리가 70%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금을 투자할 거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30% 자금 투자해서 같이 회사 만들자고요. 그 조인트 벤처 자금을 합친다고. 이게 합작 투자죠. 합작 투자 회사를 만들 건데 요때 30% 자금 투자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우리가 운영해서 해외 시장 개척할 수 있다면 이 의류 단지 형성하는 공사권 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의류 공장 지어주고 기술 이전해주고 돈 받는 건 수출이에요. 직접적으로 수입하는 건 없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수출을 하면 달러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죠. 수입하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우리의 달러가 나가야 되죠. 그러면 외환의 입출만 관련되어서 생각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플랜트 공사에서 외환 들어올 거예요. 근데 공사 끝나고 나면 우리 뭐 해줘야 됩니까? 수입은 하지는 않았지만 수입처럼 뭐 해야 돼요? 자본 투자해야 되죠. 실제 수입은 아니지만 외화가 나가는 수입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뭘로 보냐면은 수출의 수입이 연결된 것으로 봐요. 요걸 우리가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합작 투자. 자,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연계무역, 카운터 트레이드에 대한 개념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